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혈액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병식입니다. 저는 급성골성 백혈병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혈액질환 웨비나에서는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미세 잔존 질환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골성 백혈병은 이제 혈액암 중에서도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왼쪽에 아래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백혈병 세포인데요. 이 세포들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암세포가 클론이라는 걸 이루고 있고, 보통 이 클론들은 종류가 한 10개 전후 정도 됩니다. 크게 그룹이. 그래서 그 각각의 그룹이 서로 다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이런 암 클론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분화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급성골성 백혈병입니다. 이 급성골성 백혈병 혈액암 중에서도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흔한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급성골성 백혈병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전적인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체 이상, 즉 염색체 이상이나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 이상들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 수많은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각각의 조합의 유전적 이상을 갖고 있는 클론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한 환자의 백혈병 세포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급성골성 백혈병의 예후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진단부터 이제 치료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제 치료를 어떤 거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또 진단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어떤 치료를 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진단시 요인 중에서는 크게는 임상적인 요인과 또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이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급성골성 백혈병의 예후, 그러니까 치료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요인에는 보통 이제 환자의 나이나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질환 또는 전신 수행 능력 등이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어느 강도의 치료를 환자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는지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병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 그 안에는 백혈병의 종류, 즉 급성골성 백혈병 중에서도 다른 혈액암이 없고 어떤 치료 없이 바로 그냥 백혈병이 생긴 환자도 있고 어떤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는 다른 종류의 혈액암이 있다가 2차로 급성골성 백혈병으로 진행된 타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는 다른 종류의 암 관련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 암은 괜찮아졌는데 그 치료 때문에 2차적으로 급성골성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집니다. 또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성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 이제 유전적 요인이죠. 유전체 변이에 따라서 실제로 특정 치료를 했을 때 치료에 대한 성공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때 임상적인 여러 가지 검사나 이제 백혈병 진단을 위한 골수 검사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환자의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치료 결정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하고 나서 치료가 얼마나 잘 됐는지 저희가 치료 반응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골수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이나 골수에 있는 암세포가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골수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 검사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봐서 이 골수 안에 암세포가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얼마나 없어졌느냐, 그 없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반응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반응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진단 시에 여러 개별 환자들이 이런 임상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특정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특정 환자에게 결과를 나타내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반응 정도 결과를 얼마나 잘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예후인자, 특히 백혈병 치료 계획을 진단 때부터 치료 과정에서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진단 때 이런 임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치료 과정에서 치료 반응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백혈병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이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현미경 검사, 골수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에서 암세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검사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의 정확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평가 말고 어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진단시 요인 중에서 특히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 즉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 유전적 이상이나 돌연변이 이상을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예후가 좋은 타입, 중간 타입, 나쁜 타입 크게 3개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표준 치료가 가능한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표준 치료라는 거는 급성골수 백혈병에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의미합니다. 이제 과거 한 4, 5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이타라빈이나 안수라사이클을 이용한 이제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표준 치료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예후군에 따라서 예후가 좋은 타입은 항암 치료만 하고도 이제 치료를 종료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 번 해야겠지만 중간 위험군이나 예후가 안 좋은 타입에 속하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걸 해서 마무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면은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급성골수 백혈병에서 표준 치료일 텐데요. 그 치료 전략을 처음에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이상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만 할 건지 항암 치료 후에 추가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2017년도 이후로 급성골수 백혈병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기술된 다양한 새로운 신약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이런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이 어렵고 불가능한 환자들, 대표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또는 다른 동반 질환이 있어서 또는 진단 당시에 감염 합병증이 심하게 생겨서 이런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은 대체로 할 수 있는 치료도 생겼고 또는 이런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에 이런 표적 항암 치료를 추가로 더해서 치료 성적이 향상이 되기도 해서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급성골수 백혈병에서도 새로운 신약 치료가 임상에 적용되는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진단 시에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성격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제 치료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우는 거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치료 반응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후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치료 반응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골수 검사하고
혈액 검사에서 CBC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혈구랑 적혈구 혈소판을 보는 이제 혈구 수치 검사인데요. 일단은 이제 고식적인 이제 현미경적인 골수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완전 관해, 이제 complete remission, 영어로 얘기하면 C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완전 관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골수에서 암세포, 블라스트 암세포가 5%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5% 미만이라는 의미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미성숙한 이제 정상세포와 이 백혈병 암세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적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항암 치료 후에 이런 완전 관해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거에 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해서 완전 관해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의 1차 목적은 이런 완전 관해라는 상태를 만드는 거였죠. CR 상태를 만드는 게 1차적인 항암 치료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완전 관해라는 거는 암세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옛날부터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 골수 안에 남아있는 암세포, 혈액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객관적으로 더 정밀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디텍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걸 저희가 미세 잔류 백혈병 또는 영어로 하면 minimal 또는 measurable한 residual disease 약자로 하면 MR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MRD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여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계셨거나 이제 치료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담당 교수님이나 또 진료 의료진들을 통해서 이런 미세잔류 백혈병 MRD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MRD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 MRD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언제 측정하는지, 이런 MRD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드린 이 그림이 그 관해 상태와 MRD를 좀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예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진단 시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골수 안에는 이런 암세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보통 저희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고식적으로는 골수 안에 암세포가 백혈병 세포가 20%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진단 때 뭐 8, 90%인 사람들도 뭐 수두룩하고 대부분은 뭐 한 5, 60% 이상은 됩니다. 이 정도로 암세포가 골수 안에 차여 있는데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받는 평가를 위해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이죠. 이제 정상 세포들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이 안에서 암세포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로 현미경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옆에서 완전관의 정의를 말씀드린 골수 안에 암세포가 5% 미만이면은 형태학적으로 완전관의 상태다. CR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CR 상태에서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PCR이라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PCR이라는 것은 특정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전사체를 증폭해서 그 양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정밀 검사 방법인데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릴리즈하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정량 분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PCR의 변화를 보면 이 완전 관해 상태, 진단 때에 비해서 완전 관해 상태 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양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형태학적으로도 암세포를 이제 거의 찾기 어려운 완전 관해 상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되는데 이때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R이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는 암세포가 이 정상에 비해서 더 높은 암세포가 보인다는 겁니다.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관해 상태에서도
백혈병 세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남아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밀 검사 방법으로. 근데 이게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해서 더 깊게 치료 반응이 나타나면은 분자 수준에서 완전 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빨간색이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되는 정상 샘플인데요. 정상 샘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암세포의 양이 PCR로 측정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이 검사 방법으로는 정상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때 그 MRD, 여기서 완전 관해 상태에서 남아있었던 미세잔류 백혈병 MRD가 이 검사 방법에서는 없어졌다. MRD 네거티브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MRD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환자가 치료를 종료하고 예를 들어서 이식을 안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골수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 검사 형태학적으로는 계속 관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PCR 분석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MRD 네거티브가 여기처럼 MRD 포지티브로 바뀐 거죠. 이거를 저희가 분자 수준의 재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PCR 분석을 안 했을 때 검사로만 따지면은 이 상태도 관해 상태인 겁니다. 여전히. 백혈병 세포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 MRD 측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분자 수준의 재발을 저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형태학적인 재발로 가게 됩니다. 진단때랑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태학적인 재발일 때는 PCR에서 엄청나게 높은 양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잔류 백혈병 측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암세포의 변화를 이런 PCR 등의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골수 검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MRD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발, 형태학적으로 완전히 재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이 MRD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재발됐을 때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치료받는 평가할 때 이런 MRD 측정을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MRD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PCR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제 NGS라고 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NGS라는 분석법도 있고, 유세포 분석이라고 해서 세포 하나하나의 이제 표면에 있는 마커, 특히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이제 세포 표면 마커를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했던 건 이거 약간 좀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염색체, 저희가 골수 검사할 때마다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염색체 검사나 피쉬 이런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이제 MRD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디텍션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검사 방법이 얼마나 소수로 남아있는 백혈병을 디텍션 할 수 있느냐, 그 민감도, 센시티비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고식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염색체 분석이나 피쉬 같은 경우는 10의 2승계 중에 하나 정도 있는 백혈병 세포를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유세포 분석을 하게 되면 10의 4승계 중에 하나 정도, PCR이나 NGS를 이용하면 10의 6승계 중에서 하나 있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텍션의 어떤 민감도가 높을수록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또는 미리 또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세잔류 백혈병 평가 방법이 있고, 이 평가 방법들은 백혈병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 기관이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MRD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MRD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2021년도에 이제 유럽 루케미아 넷 유럽 그룹에서 MRD 평가 방법에 대한 워킹 그 연구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MRD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 치료 결정을 위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이런 MRD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예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 MRD 측정법에 대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이 약물이 치료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은지 알 수 있는 즉 임상시험의 평가 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MRD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MRD 평가를 급성골성 백혈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 아까 몇 가지 평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추천하는 어떤 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성골성 백혈병은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이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거를 다 평가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PCR이라는 방법이 정량 분석 방법이 굉장히 디텍션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PCR 정량 분석을 통해서 MRD를 측정할 수 있으려면은 이 급성골성 백혈병 세포의 성격이 이 PCR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이 전체 급성골성 백혈병 환자의 한 40% 정도 됩니다. 여기 NPM1이나 또는 코어 바인딩 팩터 AML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가지에서는 뭐 이런 환자들이 저희 백혈병 환자의 한 40% 가까이 되니까요. 이 PCR이라는 정량 분석 방법으로 굉장히 정확하고 예민하게 MRD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이제 PCR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첫 번째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없는 환자들, 나머지 5, 60%의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MRD를 측정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포 분석이라는 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 표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게 백혈병 세포가 정상 세포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유세포 분석법으로 백혈병 세포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유세포 분석 마커들 조합을 가지고 거의 90% 이상의 백혈병 세포 환자들의 유세포 분석이 MRD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유전치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유세포 분석을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1년부터는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NGS라는 건 아직도 좀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MRD 분석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백혈병 세포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두 이제 유전적 이상을 한두 가지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적 이상 하나하나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 첫 번째 PCR로 분석할 수 있는 타겟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유전자 돌연변이 이상은 대부분의 환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죠. 시퀀싱으로. 근데 이건 아직도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할 때는 꼭 유세포 분석이랑 같이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 2월이고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면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독립적으로 MRD 툴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 연구들이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뭐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두 개를 이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PCR 정량 분석 중에서 이제 WT1이란 이제 유전체의 트랜스크립트를 이제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특정 타깃이 없이 백혈병 세포가 정상 조혈모 세포에 비해서 과발현하는 타깃이기 때문에 MRD 측정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 기존에 이제 앞서 추천하는 이런 분석법을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급성울성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적 성격에 따라서 PCR 정량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유세포 분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4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MRD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MRD 평가는 언제 하느냐? 주로 일단 진단 때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때 그 골수 검사 샘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유전적인 타겟, PCR로 분석할 수 있는 타겟이 있는 질환은 진단 때 베이스라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측정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겠죠. 관해요동암 치료, 공광암 치료, 이제 이식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할 텐데, 그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해서 일단 관에 CR이 됐는지 확인을 프랙티스에서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샘플을 가지고 MRD 측정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골수 백혈병 환자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전, 또 조혈모세포 이식하고 나서 한 달째, 3개월째 이식 후 MRD 측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수 검사하는 시점마다 가능하면 이제 MRD 측정을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실제 저희 기관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 중에서 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측정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공공암 치료하고 나서라든지 이식 직전이라든지 이런 시점은 여러 타임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임상적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22년도에 ELN 그룹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PN1이나 CBF-AML처럼 유전자 타겟이 가능한 거는 가능하면 이제 PCR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MFC는 이제 유세포 분석입니다. 유세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단 때 항암 치료 2번 한 후에 이게 컨솔리데이션 첫 번째랑 이제 비슷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건 간에 치료 종료 때, 이거는 이제 이식이 아니라 항암 치료 세팅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치료를 종료하고 그러면 이제 골수 검사를 안 하느냐? 검사 안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치료 종료하고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주로 대부분은 치료 종료하고 2년 이내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치료 종료 후에 2년까지는 골수 검사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 한 번, 혈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면 뭐 4에서 6주에 한 번씩 각각의 검사법에 따라서 어떤 빈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 혈액병원에서 MRD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에서도 PCR 정량 분석과 유세포 분석, 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까 이제 앞서 가이드라인대로 PCR 정량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타겟, 이게 두 가지가 이제 CBF-AML이 되겠고, MPN 뮤테이션, 이거는 이제 가장 first choice가 이제 PCR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겟이 없는 그룹들은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MRD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저희가 리서치, 연구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한테 코스트를 받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MRD가 어떤 임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임상 연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 두 가지는 이제 CBF 류케미아입니다. 보통 8번, 21번 전이가 있거나 16번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코어 바인딩 팩터 예밀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타입의 급성골성 백혈병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실선이 이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끝냈을 때 골수 검사를 통해서 MRD가 없었던 환자가 MRD 네거티브 없었던 환자가 실선이고 MRD가 있었던 환자가 점선입니다. 이거는 재발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MRD가 음성인 사람이 양성인 사람보다 훨씬 더 재발을 적게 한 거죠. 여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MRD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치료 종료 시점에서 훨씬 더 재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종료 시점에서 이렇게 MRD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MRD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단순히 항암 치료를 끝낼 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은 항암 치료 후에 동종절모 세포 이식이나 또는 자가절모 세포 이식 등 추가적인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환자들은 형태학적으로는 모두 다 관해 상태였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MRD에 따라서 예후가 특히 재발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자료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WT1 가지고도 MRD 분석을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포 분석이 저희 기관에 셋업된 게 아마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저희는 MRD 분석을 해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이제 WT1으로 MRD 분석을 했던 데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종료 시점에 MRD가 양성이었던 환자들은 재발이 50% 이상인데 음성이었던 사람들은 10%대입니다. 역시 MRD 마커로서의 의미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건 이제 아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은 이제 연구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과제로 했던 연구 결과고 이것도 이제 재발률이 MRD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실제로 이건 항암 치료 종료 시점에서 한 거고 이 이후에 관해 상태에서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했던 환자들 데이터인데 이식을 해도 이런 MRD가 양성인 환자들은 음성인 환자들에 비해서 재발률이 높습니다. 이식을 안 했으면 훨씬 더 높았겠죠. 그래서 이런 MRD 양성인 그룹은 이식 전에 MRD 양성인 그룹은 이식할 때 단순히 이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식 후에 유지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험되진 않지만 또는 면역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D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MRD 분석의 또 가장 큰 어떤 유용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세잔류백혈병 MRD 평가는 치료 예후를 예측하는 독립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당 시에 백혈병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특성들을 제외하고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예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골수검사, 치료받는 평가를 할 때마다 무조건 꼭 측정해야 될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도 예측을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재발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추가 치료할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제 핵심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툴입니다. MRD 분석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기법에 따라서 예민도 특이도가 다르고 아직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MRD 분석 기법을 좀 더 고도화하는 연구가 아직도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표준항암 치료를 했을 때의 MRD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항암 치료 외에 새롭게 개발되는 여러 치료들,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적용했을 때는 기존의 MRD 툴의 역할이 아직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되는 치료에서 MRD 역할은 아직도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도 복잡한 내용인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MR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외래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이제 골수 검사 후에 결과를 들으러 오실 때 MRD 값은 어떻게 나왔냐고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환우나 환우의 가족분들도 이런 MR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 MRD란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MRD 분석법이라는 게 아직도 어, 완전히 그 임상 적용할 때 그런 임상적 의미가 완벽하게 이제 규명된 것도 아니고 MRD 분석 기법에 좀 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